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모시고 민주당의 방향성을 좀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1000명이 탈당을 했다는데 큰일입니까?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어요? 아, 좀 봤습니다. 잘 됐죠. 좀 울었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특히 87년에 거의 그게 마지막 부분인데 한 17년 만인가요? 광주 망월동에 가서 정말 통곡을 하시더만요. 통곡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들이 망월동 묘지에 가서 그 겉으로 사죄하는 척, 눈물 찔끔 흘리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함께 통곡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의 통곡은 제가 2번 보았는데 망월동 5.18에 대해서 그 영령대로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날 그때도 권양숙 여사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데 저는 서울의 봄 그리고 기류의 김대중 이 젊은 근대사 현대사 예.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청년들이 여성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봤다고 보고 근데 기리의 김대중은 지금 뭐 상영관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단체 관람을 하려면은 어떤 극장에서 해주겠다 하면 그 명필님 예. 배급사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군요. 고향의 화정에서 예. 우리 김성애 예. 소장이 팬클럽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예. 아주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기리의 김대중 그 영화를 보면서 꼭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도로 합리적인 우회주의자였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전공한 사람도 그 김대중 하면 떠오르는 생각 좌파 빨갱이 호남 거짓말쟁이 그 이미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씌워놨었는지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까지 그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당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합리적인 우회주의자였는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감독 민 감독이 1700시간의 필립 동영상을 그게 다 봤대요. 다 남아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걸 다 뽑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87학번이기 때문에 예. 민 감독이 87학번이에요? 87학번 민 감독이 87학번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의식부터 출발을 해서 명필림에서 그렇게 1700시간의 기록 영화를 필름을 다 보고 참 객관적으로 했어요. 저는 10만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이 영화 지금. 지금 그렇게 봐갈 거예요. 예. 어제까지 한 7만. 7만이죠. 예. 그런데 상영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서 저도 해남반도 진도에서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제 고향에서도 80명이 보겠다 하니까는 극장을 잡아서 거기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00만의 서울의 봄이 1300만, 1400만, 1500만 갖도록 이번 주말에도 좀 젊은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기류의 김대중은 그러한 식으로 좀 함께 관람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치가 우리 뇌 속에 심어놓은 김대중이라는 이미지와 진짜 김대중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심지어 그 제가 대변인을 오래 했고 비서실장을 하면서 늘 설명하는 게 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왜 단일화를 못했냐? 일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 네. 빨갱이다, 네. 이런 매도를 당했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수긍이 가더라고요. 아, 진짜 그 명필님이나 민 감독이 참 잘했어요. 영화 좋습니다. 1편하고 이제 뭐 또 2편이 1편이 1987년에서 끝난 87년에 거거든요. 끝났죠. 87년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또 영상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더 많죠. 예, 진짜 많을 거 아니야. 저도 한 7, 8시간 그 예. 인터뷰를 했었어요. 명필님에서 했기 때문에 안 나왔. 2편에서는 나왔죠. 아, 2편에는 나. 예, 저는 1편에서는 안 나왔어요. 1편에 나는 네. 굴러간 돌이지. 그때는 자, 지금 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청년당원 1000명이 탈당했다. 이재명의 사당이다. 민주당이 떠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 예. 탈당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확인을 언론 해봐야 보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당원들을 1000명 탈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큰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는 소위 낙준연대를 하자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지역에서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한석도 아쉬운 정당 아니에요. 신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불출마 선언을 했겠어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지역이 없는 거예요. 곳이 없어요. 종로에 다시 나가겠어요? 전라남도 광양 자기 고향에 가겠어요? 예. 자기의 연고지인 광주에 가겠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다른 정치인들은 한석을 위해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1000명, 1000명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 자기들이 위원장한 지역에 자기들 당원들이 또 경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따라 나간다고 해서 물론 민주당이 지장은 있겠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라는 게 그 고개 쳐들면 박정원 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그렇죠.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예. 근데 하여간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지 않고 겸손하게 뭔가 계속 하려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 이준석 신당은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어제 예. 이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15%의 감점을 한다. 이준석 신당이 아니 국민의힘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많은 곳은 영남이에요. 아, 그쪽이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 이준석 신당은 영남을 홈베이스로 해서 신당이 창당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공천 학살이 되면은 우르르 신당에 몰려간다. 그런데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요. 이준석 신당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찍부터 재작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공천 학살이 되면은 우르르 몰려가면은 기호가 3번 되고 원내 교섭단체 등록하고 원내 교섭단체까지? 등록됩니다. 아, 20명이 넘어요? 넘죠.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꽃놀이패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안철수, 박지원 조합이 호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당이 3당으로 확 부상됐잖아요. 예. 그때 호남은 광주 전남북 전체 의석이 30석인데 여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23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관악의 김성식, 노원의 안철수 두 분이 되고 비례대표로 해서 38석을 확보했어요. 예. 이준석 신당은 영남을 홈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65석이에요. 그 지역구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살된 중진 현역 의원들이 지금 용액관, 금액관들이 다 부상한 울산, 경남 가잖아요. 경북 가잖아요. 예. 경남을 가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은 나는 이준석 신당은 50석 내외를 할 것이다. 50석?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보수적인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없지 않죠. 아.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대구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렇죠. 예. 경북에서도 67% 아니에요. 지금 경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3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안 찍는다, 절대. 안 찍죠. 그쪽 층은. 그리고 예. 이준석 신당은 영남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찍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거기에서 뭐 10%도 못 얻는다면 한 30%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겠네. 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예. 이낙연 신당은 홈베이스가 없어요. 호남에서 배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자신도 자기가 사선했던 영광 한평, 장성 이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고등학교를 나온 광주에서도 배척을 받기 때문에 예. 또 종로는 더 못 가고 예. 그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전북은 잼버리 때문에 꽉 뭉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광주 전남은 지금 언론사들이 4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미 지금 지지도가 대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에서 2등, 3등 한 사람들한테 자기 당으로 와라 하는데 다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마저도 단 한 석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낙연 신당은. 네.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되느냐? 저는 안 되리라고 봐요. 근데 수도권 그런데 예. 이 말만 하고. 예.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할 거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낙연 신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마이너스가 이준석 신당을 또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좀 표 이탈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 경우도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준석 신당만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예.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준석 신당만 있었으면 이 보수 1진보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예.
이낙연이 나타남으로써 2대2 이보수 이진보. 이진보.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낙연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려워지면은 자기 지지층은 또 뭉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30% 중반 내외가 뭉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도 뭉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경험에 반추해 볼 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과반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총선 후에 전국을 예측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선도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부터 85일 남았지만 그러네요. 예. 공천이 지금 보면은 2월 말 3월 초까지는 다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보아야 알게 될 거예요. 그 낙준연대는 그러니까 한 당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인 김종인 전 대표도 이건 불가능할 거다. 왜 그러냐? 한국 정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앞으로에서 그 전희연 예. 교수가 얘기하듯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북 관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은 미국 대선 전에 타탄두 ICBM을 발사할 것 같고 예. 또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총선 전에 IRBM 2, 3일 전에 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공격하겠다 하고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서 주적이다. 다른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북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한국 정치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이 갈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을 홈베이스로 하는 이준석 대표는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가질 거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포용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 말은 대구를 가면은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면은 몇 푼 벼슬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부장판사, 경찰청장, 예. 장차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해표 정책, 진보적인 이낙연 신당을 수용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엊그제 하셨더라. 예. 그렇게 봐요. 그 정체성 말씀을 하셨는데 용해인 신당 같은 경우에 네. 민주당의 좌측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고 틀림없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반윤석열의 대연합을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용해인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용해인 의원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보고 왜 민주당이 영입 1호로 용해인 의원을 교섭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전달했어요. 또 방송에서도 했고. 예.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를 가지고 병립형이냐, 그렇죠. 연동형이냐 예. 할 때 병립형을 하면은 비례대표의 정신이 말살되는 거고 연동형을 하면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위성정당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예. 저는 먼저 말씀이 사표를 살리고 소수 사람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요건이 20석이에요. 예. 이걸 구라파처럼 10석, 5석, 나는 5석까지 내려주자. 그러면은 정의당도 원내교섭단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면서 또 진보 대연합을 하는 것이 좋다. 왜? 윤석열 이 독주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세우는 길은 진보 대연합이다.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민주대연합도 저도 일찍 얘기했지만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우리가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된다.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예. 과거에 민노당, 정의당하고 우리가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그 민노당 소수 세력들이 국회의원에 진출은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무공천을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그러한 진보 세력들이 몇 석을 가질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적이 있어요. 그 대신 대통령 선거는 통합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 아직 진보 정당들이 제가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이다, 뭐 기본소득당이다 이런 당들이 대통령에 배출할 만한 그런 역량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부터 길러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해인 의원의 그런 제안도 저도 일찍 했지만은 참 바람직하다. 역시 용해인 의원답다. 예.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자 몸살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개혁의 노선이나 혁신의 노선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를 띄워야 되는 상황인지 자기 말고의 다른 것들 이런 거를 그게 이제 그 바로미터 그 기준점이 되는 게 형문택이랄지 형문택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황운하 노웅래 공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불거질 거란 말이죠. 근데 원장님은 황운하 노웅래를 공천 준 게 맞다라고 지금 공천 준 게 맞다고 한 게 아니고 헌법에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으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당연하다. 네. 그런 그리고 의미. 그분들이 공천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예. 하면은 공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은 공관위의 몫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것은 빤한 거 아니에요? 빤한 것이다. 결과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보수 국힘당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 법정신을 지키자.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써먹은 레파토리를 또 국회의원 50석 줄이자고 한 사람들이 성공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세비를 소급해서 하자. 이것은 전부 다 개헌을 해야 되고 법을 고쳐야 되고 또 그분도 법조인인데 소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퓰리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삼성, SK에서 다 반도체 한다는 것을 어제 그냥 반도체 확 뛰잖아요. 이것은 삼성 것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파퓰리즘에 놀아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개혁해야죠. 혁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더 강한 개혁과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부자 몸조심해서는 부자 안 돼요. 근데 언론만 보면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단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단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텐데 언론만 보면 이제 당내 분열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해요, 저는 진짜. 저도 공천을 이제 신청하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해남반도 진도에 가서 금, 토, 일, 목요일 날 내려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선, 규정에 의거해서 움직일 뿐이니까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했지만은 당에서 결정하기 전에 현근택 부원장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취소해 주는 것. 광주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강의원, 해남 진도 완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했던 정의찬, 이런 분들이 당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정의찬 같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작업해서 사면 복권했어요. 그러면은 저하고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당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더 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 황운하를 공격하면 친명계에서 또 임종석이나 노영민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를 또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친명과 비명 간에 굉장히 좀 큰 싸움이 났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내부 분열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뭐 특정 언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이 예. 한동훈 야구장 거짓말 사진 나와도 그 비판하지 않잖아요. 별 이야기 안 하죠. 좀 황당하던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23억 23억 그것도 그 보고서도 예. 문재인 때 나온 거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거짓말. 한동훈, 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분열적인 모습을 일부러 노정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몰랐냐 이거예요. 민주당은 항상 그런 속에서 살았고 이게 한두 아까 번이냐. 우리가 기류에 김대중 얘기를 했지만은 예. 김대중은 빨갱이, 거짓말쟁이 이런 것도 다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일, 1월 6일 킨텍스에서 단신 100주년 행사에서 그걸 소환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단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환경은 항상 민주당에 있었다. 이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나가자. 그럼 단결하도록 이재명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명 비명 그 가를 필요 없어요. 예. 개딸 수박 가려면 안 돼요. 이재명은 무엇이 총선에 승리할 일이냐. 자 보십시오. 정치 신인 한동훈 위원장도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하잖아요. 결국 정치 구단 말씀을 듣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도 개혁 공천을 앞세우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이길 사람을 공천하는 거예요. 이길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친명 친년
가르지 마라 이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해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의회 권력까지 장악해버리면 이 나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진짜 파탄나니 국민들에게 이걸 호소하면서 나가야지. 무슨 친명이라고? 비명이라고? 이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돌아가신 훈홍 김상현 의원, 예. 지금 헌정회장하는 정대철 의원이요.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대변인을 4년 3개월 했잖아요. 이때도 이 두 분들이 김상현 총재, 정대철 후보 경선을 했어요. 경선을 하면은 이분들이요. 소위 국민의힘 전신 여당 정부에서 하는 김대중은 대통령이 안 돼야 되는 10가지를 발표를 한다고요. 똑같은 것을. 김대중은 빨갱이다. 김상현 정대철이? 네. 정대철이? 정대철이. 아. 김대중은 빨갱이다. 군부가 용납 안 하니까 대통령 돼도 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김대중 대통령은 받아들였어요. 정대철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대철 후론 김상현 의원한테 내가 대변이니까. 예. 형님, 정 대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기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 취소하는 소동도 있었지만은 다 그분들을 국회의원 공천 줘서 당선시키고 항상 비주류를 40%를 인정하는 정치를 했다고요. 그런 막말을 했는데도. 그렇죠. 이제 정대철 저는 몰랐어요, 진짜. 우리 헌정회장이 이런 얘기하면은 네. 왜 그 하나 친구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어. 돌아가신 송파의 김종환 의원 이런 분들이 진짜 군부 독재자들이 김대중을 비난하는 그 문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설명하고 싸우고 그럼 또 취소도 해주고 그렇지만은 한 번 발표된 것이 취소한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또 언론은 또 이용하니까. 굉장하죠.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다 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저는 전화도 때때로 한 번씩 하고 예. 저는 제 생각을 문자로 보내요. 그래서 포용하고 무조건 이길 사람을 해라. 단결해서 이길 사람을 해라.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잖아요. 야, 저 정치 신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구정치인 뺨쳐. 마치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10개 도가 자기 고향이더라고요. 지금 딱 그러잖아요. 내가 좌천돼서 예. 야구 보러 갔다. 예. 약간의 거짓말성이 있죠. 거짓말이죠. 그때는 코로나 무관중 경기예요. 그래도 그것을 언론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했다고 하면 아유. 죽었죠. 예. 지금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야. 23억 그것도 거짓말이고. 23억도 거짓말이고. 예. 죽었죠. 그런데 나는 왜 민주당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거짓말이다. 국민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23억도 너희 정권 때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미 예. 이재명 대표는 개항에서 출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선언했다고 하면은 별 문제지만은 지금은 원희룡 장관이 거기를 오겠다. 이렇게 왔잖아요. 예. 거기를 피하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정치는 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일찍 뭐 불출마 그렇죠. 선언했으면 나는 출마 선언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건 잘했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쉬운 지역으로 갔으면 자기 그렇지, 국회의원 그렇지. 되려고 한다. 비난한다. 비례대표로 갔으면 또 그런다. 취임 일성이 뭐 불출마를 하겠다. 그 험지로 갔으면은 예. 자기가 이제 위험스럽고 그런데 불출마 선언한 것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만약 불출마 선언하려고 했으면은 한동훈 보다 먼저 했어야 돼. 원희룡이 오기 전에 했다고 하면 되는데 선수를 저는 뺏겼다. 선수를 뺏기고 만약 개항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망쳤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개항에서 원희룡 의원이 객기를 부려서 그리 왔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개항은요. 도전을 받아줘라. 받아줘야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엊그제 가서 개항에 가서 진짜 정치 금도도 없어졌구나 이제. 과거에는 여야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는 공천도 안 해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쫓아가서 그런 짓 안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데리고 가서 하는데 나는 한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원희룡 여기서 실패해라. 그러면은 경쟁 대통령 후보 또 하나 없어졌다. 예. 지금은 원희룡, 홍준표,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나경원 예. 이런 사람들이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발톱을 감추는 총선 사람들. 끝나면은요. 예. 한동훈 대통령 후보 되라고 가만 안 있어요. 정치라고 그렇겠죠. 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일단 개항을 가면은 원희룡이 실패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지로 내보는 건가?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가 원해서 갔죠. 네. 그래서 나는 원희룡의 선택은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북한, 특히 북한이 뭐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다. 경의선 철도 다 끊어놔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주민 단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경고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을 총선 전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대북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북한은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속으로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이미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했는데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숨소리까지 얘기해라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김종필 총재, 박태준 총리님 그리고 서영훈 당시 민주당 대표 이 세 어른들한테는 제가 갔다 와서 다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는 몰랐어요. 임동훈 원장하고 그렇게 대통령하고 그렇게밖에 몰랐는데 네. 그렇게 미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숨소리를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 정상회담 이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가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중러는 혈맹으로 반드시 2% 부족한 ICBM, 발사체, 미사일, 핵 기술 지원한다 하잖아요.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덕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덕을 더 보죠. 예. 이걸 누가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준 결과예요. 앞장서서. 아니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국제사회에 왜 남북 간의 합의를 안 지키느냐고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9.19 군사합의 같은 거 깨버리잖아요. 그렇지. 딱 구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크게 볼 것은 일본은
납치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예. 유고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에요. 그렇죠. 김정은은 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지금 현재 3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가지급 해주겠다 이거예요. 70억 달러까지 얘기했는데 김정일이 노 했어요. 그런데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밑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해서 미국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완전히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대 안 한다. 그러네. 그리고 당신이 예. 매년 우리 공격한다. 국방장관은 참수한다. 어쩌고 하니까 좋다. 헌법 개정해서 여기에 주적이고 우리 다른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왔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의 밀월, 중국이랑은 원래 뭐 동맹 관계. 그런데요. 예. 이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은 구소련, 중국, 러시아, 중국 여기를 잘 활용해서 잘 빼먹어요. 그렇죠. 잘 빼먹어요. 아주 외교 기술자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까지. 이번에는 예. 일본한테는 지원 안 받았죠. 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포탄 줬잖아요. 그렇죠. 다 하고 기술 빼먹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최선희 외상이 가서 푸틴 면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희가 푸틴 나는 면담. 여기에서 예. 원유, 곡물, 그러네요. 그 과학 기술 플러스 이런 것도 해결할 거고 그러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도 정석대로 하면은 예. 그런데 대만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대만으로 가니까 인태로 가니까 중국도 북한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미국 대통령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글쎄 나는 그 참 이상한 분이에요. 윤석열 예. 대통령의 외교는 예. 한미 동맹은 필요한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일본하고 역사 문제 다 후쿠시마 오염수 다 포기하면서 다 내주고 인태로 가고 예. 대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뒤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손잡고 있잖아요. 손자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랑 일본이랑 또 이렇게 밀월 관계로 가고 있고. 아니 미국은요. 예. 우리한테는 반도체 뭐 팔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다 팔아요. 그럼 배터리 할 때도 예. 우리가 SK온이 포드하고 켄터키에다 공장 세우기로 했는데 못 세우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중국하고 합작 공장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팔고 네. 우리는 못 팔게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바보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그냥 한 2년, 외교맹이야. 예. 판명하듯이 외교맹인데 2년 동안 어떻게 완전히 됐든 당한 것 같아. 북한은 예. 또 중국하고 잘 빨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 대화를 해서 예. 미국과 간접 대화를 하고 그래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에서 예. 받아먹기 때문에 코로나로 3년간 국경을 봉쇄한 북한 경제가 지금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잘 돼요.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에 보세요. 어제 보세요. 트럼프가 51% 맞아버리네. 그렇죠. 이건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가 생명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돈이 가장 많은 4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가져온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고 돈 제일 많은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컴맹하듯이 외맹이야. 외교맹.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고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반드시 전쟁에 준하는 어떤 도발이 있을 거다. 만약에 이것을 저는 신북풍이라고 하는데 신북풍이 나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유리할지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신북풍이 나면은 집권 여당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다. 예. 라는 게 그동안의 정석이었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그런 또 그렇게 돼요. 중도층이 무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지 혹시 김정은이 도발을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국민은 알 거예요. 저도 알지만은 말하면 안 좋으니까 안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참 최고 전문가인 문정인 교수 같은 분들이 예. 한겨레 칼럼에 쓰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SNS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언론들은 국민들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